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김민준이라는 20살의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초가집과 척박한 밭되기를 의지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늘 흙투성이었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에는 성실함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삶은 늘 가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도 전 민준은 삐걱거리는 낡은 쟁기를 어깨에 메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 민준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친 땅을 한 뼘 한 뼘 정성스럽게 일구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심은 차가웠습니다. 땀에 젖어 마을로 돌아오는 민준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총각은 참 성실하긴 한데 찢어지게 가난해서야 온 저런 사내에게 어느 집 처자가 시집오려 하겠어? 그러게 말일세. 가난이 죄는 아니라지만 저런 팔자와 엮여서 좋을 게 뭐 있겠나. 그런 말들이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닷새장이 서는 날, 민준은 겨우 모은 곡식 몇 줌을 팔기 위해 장터로 장터는 활기가 넘쳤지만 그의 보잘것없는 곡식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 처녀가 겁에 질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아였습니다. 서아는 22의 나이였지만 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꾀죄죄한 모습 속에서도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과 고고한 자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년아, 여기서 뭘 하는 게냐? 더러운 것이 장사 망치려 드는구나. 썩 꺼지지 못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나서서 서아를 멸시했습니다. 서아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민준의 가슴이 그만두어라. 어찌 같은 사람을 이리도 몹쓸게 대하느냐. 김 총각, 쓸데없는 일에 나서지 말게. 저런 거지를 돕는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지만 민준은 굴하지 않고 서아 앞에 무릎을 꿇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자, 괜찮소. 다친 곳은 없소. 서아는 자신을 이토록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품에서 자신의 유일한 점심이었던 보리떡 하나를 꺼내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미안하오. 이걸로라도 허기를 달래시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떡을 받아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주변 사람들은 가난한 주제에 거지를 돕는다며 혀를 찼지만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 거지를 도왔다는 이야기는 마을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입이 가벼운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연일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에 김 총각이 그 거지 계집한테 단단히 홀렸다지 뭐야. 제정신이 아니야. 그 계집이 요망하게 생겨서 남자를 홀리는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멀쩡한 총각이 왜 그러겠어? 민준을 향한 동정의 시선은 어느새 조롱과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서아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어른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아가 나타나 망설임 없이 우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밀어 올렸고 뒤늦게 달려온 민준이 두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서아는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아이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한가요? 민준은 자신도 어려운 처지의 남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서아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구걸해서 얻은 떡 한 조각을 굶주린 다른 거지 아이에게 전부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저 처자는 겉모습은 비록 남루하지만 그 마음은 비단결보다 곱고 바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최강호라는 30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번듯한 갓과 도포를 차려입고 학식이 깊은 선비 행세를 하며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학문을 마치고 이곳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온 최강호라고 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점잖은 모습에 감탄했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혼잣말. 어리석은 촌놈들 속이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이 마을의 재산을 모조리 내 손에 넣어주마. 그는 사실 온갖 죄를 짓고 한양에서 도망쳐온 교활한 사기꾼이자 냉혹한 소시오패스였습니다. 며칠 후 최강호는 장터에서 구걸하는 서아를 목격했습니다. 남들은 못 봤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서아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혼잣말. 저 눈빛. 저 몸가짐. 필시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어. 한편 민준의 중마고의이자 약재를 다루는 박선비 또한 서아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자네가 도운 그 처자, 아무래도 평범한 인물 같지가 않네. 그 깊은 눈빛은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해. 나도 그렇게 느끼네. 하지만 굳이 캐묻고 싶지는 않아. 지금은 그저 그 처자가 굶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각기 다른 생각 속에서 평화롭던 마을에는 서서히 폭풍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 서아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민준은 비를 피하며 떨고 있는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처자, 이러다 감기 들겠소. 내 두루마기라도 걸치시오. 민준은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며칠 굶은 기색이 역력한 서아를 위해 자신의 하루 품삯을 털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다 주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은혜라니요. 어서 들어요. 몸이 따뜻해져야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던 어느 날 밤, 민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겠소. 저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몸입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께서 고생만 하실 텐데요. 처자의 착한 마음과 맑은 영혼이야말로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박선비와 마음씨 좋은 이웃 몇몇만이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인 황대감이 민준을 찾아와 노발대발했습니다. 내 이놈, 김민준. 감히 저런 거지 계집과 혼인을 해. 당장 내 땅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놈에게 내 땅을 빌려주지 않겠다. 황대감의 땅을 부쳐먹고 살던 민준은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다른 부자들도 황대감의 눈치를 보며 민준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쌀독은 텅 비었고 굶주림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서아는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혼잣말, 그래. 할아버님께서 언젠가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뒷산 큰 소나무 아래를 찾아보라고 하셨어. 다음 날 부부는 박선비와 함께 서아의 옛집터로 향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뒷산에서 유독 큰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소나무 뿌리 근처를 파자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토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모두 합법적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진짜 문서였습니다. 세상에,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서한 왕자는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땅 부자가 되는 걸세. 하루아침에 거대한 부를 얻게 된 민준 부부는 가장 큰 기와집으로 이사하고 하인들을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조아렸고 황대감마저 비굴하게 굽실거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던 최강호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황대감과 손을 잡고 부부의 재산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황대감에게 영감, 이제 때가 되었소. 저 계집의 비밀을 알아냈으니 저놈들의 재산을 모조리 우리 것으로 만듭시다. 며칠 후 최강호는 시장에 나온 서하를 가로막고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가문의 후손이지. 당신 조상들이 숨겨둔 재산이 그것뿐만이 아닐 텐데. 나머지를 내놓으시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침이 떼시겠다. 그렇다면 당신 서방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오. 사흘 뒤 최강호는 정교하게 위조한 차용증을 들고 관하로 가 민준을 고발했습니다. 황대감까지 거짓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증거가 이리도 명백한데 어찌 발뺌을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민준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서하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혼잣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해. 그날 밤 서하는 박선비를 찾아가 자신의 진짜 정체와 가문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하는 할아버지가 남긴 가문의 인장과 영호 누명의 진실을 밝힐 단서가 담긴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문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요. 서둘러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하오. 이틀 후 두 사람은 옛 관아의 창고에서 당시 사건 기록을 뒤지다 조작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최강호가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거기까지다. 그 증거들을 내놓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해라. 서한 왕자, 이 증거들을 가지고 어서 뒷문으로 탈출하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박선비가 필사적으로 싸우는 동안 서하는 증거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최강호는 분노에 차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사흘 후 장터에서 민준에 대한 공개 심리가 열렸습니다. 최강호와 황대감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초췌한 모습의 민준이 포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로 서하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거지 모습이 아닌 고귀한 품격이 느껴지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님, 소인이 남편의 억울함과 이 자들의 죄악을 밝힐 증거를 가져왔나이다. 서하는 가문의 인장을 내보이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뒤이어 나타난 박선비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차용증의 허점, 조작된 영모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자 최강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정규와 황대감은 무고한 백성을 해치고 관을 기만한 중죄인이다.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하옥하라. 악인들이 처벌받고 민준의 쇠사슬이 풀리자 서하는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달 후 서하 가문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고 몰수되었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되찾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지주가 된 민준 부부는 그러나 결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장료를 낮춰주고 흉년에는 아예 받지 않았으며 마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데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을 험담했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든 어느 가을, 민준과 서하는 큰 잔치를 열어온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해질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황금비드로 물든 자신들의 논밭을 거닐었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이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당신이요. 온갖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지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